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춤을 추면 왕이 이렇게 너한테 뭐를 준다고 할 거야, 선물을. 그러면 너는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 이렇게 시켰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리라는 말이 나와요, 미리. 어머니야, 이렇게. 8절 전반전에 보면은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적인 거예요. 마귀의 계획적. 그러니까 이미 일단 헤롯 왕은 구하는데도 다 준다고 했잖아요. 자기 말에 무게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 한마디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특히 공산국가에서. 보세요. 북계를 보세요. 중공을 보세요. 시진핑 말 한마디면 다 죽이고, 특히 북계, 북조선,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은 하루에 몇백 명씩 총살하고 고사포도 쏴 죽이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난 5년 동안 불법적으로 청와대를 점거했던 문재양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빚이, GDP 빚이 1100조 원의 나라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70년 동안, 75년 동안 빚이 얼마였어요? 550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양이 5년 동안 그 배를 늘려놓은 거예요, 지금.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누가 청와대를 점거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문재양이라는 자가 5년 동안 세계를 다니며 정상들을 만났을 때 뭘 하겠어요? 평화선언해달라, 종전선언해달라, 이 짓거리 하고 다녔다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남쪽 대통령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9.19 합의를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돈을 얼마를 퍼다 준 거야. 9.19 합의가 뭐예요? 서로 군사적으로, 도발 않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문재양 때 3,000번이 넘게 도발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응을 못 했어요. 그 합의 때문에, 문재양의 합의 때문에 훈련을 못 했다고요. 집이 다 무너뜨렸다고요. 그런데 북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문재양이 뭘 하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래. 무슨 이 개뿔 위원장이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겠다.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핵이 완성이 됐어. 그것도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만 해도 5개인가 있었다고 해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문재양 때 몇 개가 늘어난 거야? 50개가 됐어요. 50개가. 이런 반역자. 김대중이는 못 하겠어요. 김정은이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만든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되져버렸잖아요. 북핵이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핵 개발 안 해요. 라고 얘기했었죠. 네. 계속 하실 거죠? 네, 두 번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네.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징후나 단서에 대해서 밝혀내는 게 자신의 역할이 아닌가요? 진짜 이게 예를 들어 국정원을 통해서 앞서서 이 DJ 때는 국정원의 이 정부 자산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망가뜨려 놨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고 이 노무현 정부로 바로 이어지면서 더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에서 김정일 체제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북한은 이제 체제가 거의 붕괴가 돼가지고 고난의 군인이 뭐니 하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DJ 때 이제 북한에다가 돈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쵸. 예, 돈을 보내고 노무현 정부 때는 2배가 넘게 더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 다 떨어져서 가만히 냅두면 생명줄이 그냥 뚝 끊어지는 거였는데 이때 아주 기사회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번 돈을 가지고 김정일 때는 생화학 무기였대요. 네. 그때는 북핵은 아직까지 너무 용언했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생화학 무기를 어느 정도 이제 단계로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핵 개발로 이제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네. 이 두 사람이 결국 북핵이 만든 가장 이 공로자예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큰 공로자입니다. 지원을 해준 거죠,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고지 곧대로 믿는 게 당신의 역할입니까? 이게? 김대중이가 세금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청와대에 들어가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파 대통령만 있었으면 국회가 지금 핵이 있어요? 없다고요. 완성을 못했다고요. 완성을 했다 하더라도 한두 개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50개라고 지금. 이런데도 계속해서 더불어당을 찍어줄 겁니까? 당신네 손으로 찍어주고 당신네 손으로 당신네 자녀들이 살아나갈 이 나라가 망해서 당신네 자녀들이 노예가 되는 거야. 김일성이. 이렇게 왕의 대통령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장관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국회의원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도지사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산다니까요. 나라가 망하고 흥한다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 계속 나왔어 봐봐요. 대한민국 GDP 우리나라 지금 3만 달러잖아요. 3만 50달러라나? 3만 달러라.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우파 대통령만 나왔다면 지금 우리 GDP가요. 최소한도 5만 달러. 최소한도 5만 달러. 나는 5만 달러를 넘어서 한 7만에서 8만 달러 됐다고 봐요, 나는. 그건 뭐 모든 그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3만 달러에 머물게 한 게 누구예요? 저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장을 찍어준 공산주의자들, 저 더불어 전라 남조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네 손으로 찍어주고 지네 손으로 나라를 망치는 거야. 지네 자녀들 살아나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을 국민의힘당에 많이 찍어줬어 봐요. 동성애가 어떻게 통과가 돼요? 안 된다고. 올려봐야 통과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동성애 통과시키려고 지금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당이 얼마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응? 전교교육을 통해서 지금 동성애를 가르치고 교육을 북한화 교육을 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좌파들이 참 악랄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초등학교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등학교가 좌파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일제 잔재래요. 그것도 거짓 선동이다. 1935년까지 일제시대 때였잖아요. 일제시대. 식민지잖아요. 나라가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초등학교였다고요. 그게 일제 잔재라고요. 초등학교가. 그렇게 하고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서 국민학교로 바꾼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전교조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좌파들의 거짓 날조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료가 다 있다고요, 자료가. 그때 당시에 신문이 있다고, 신문이. 초등학교 교장이 1935년 12월인가? 며칠이야? 몇 달이? 12월 몇시 신궁에 가서 심사참배했다.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가서 심사참배했다. 이게 기록이 돼 있다고요. 신문에, 조선일보에. 이게 팩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 좌파 교육에 속지 말라고,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속지 말라고요. 제발 좀 머리 좀 깨어 있으라고요. 그래서 왕의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왕의 말이. 헤로디야, 예, 딸이 춤을 추니까 8절에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쟁반에 담아다가 줬다. 그래서 엄마에게 갖다 줬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지금 살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원자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헤롯이라는 안티파스 왕, 불륜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마지막 구약의 대원자, 예수의 선구자. 아까 얘기했죠. 예수의 선구자, 예수의 앞에 와서 나의 뒤에 오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했던 그 침례 요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맹세로 인해 또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던, 음식 앞에 있던, 앉아있던 자들로 인해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그녀에게 주라 명령했다. 9절에.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그 위정자들 앞에서 자기 말을 거둬들일 수 없으니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이 헤로디아는 또 어떤 여자? 야망이 큰 여자예요. 그 야망이 큰 거 나쁜 거는 아닙니다. 야망이 큰 거는 좋은 거예요. 건전한 야망이라면. 정말 여자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여성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여성 대통령도. 응? 좋은 거예요. 그러나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처럼 이렇게 야망이 잘못된 야망이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가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빌립을 버린 거예요. 헌신자처럼 지금 빌립을. 자기 본래의 남편 빌립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차버리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죠. 도덕적으로. 응?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남편보다 능력 있고 위에 있는 그 헤롯 안티파스를 택한 거예요. 자기 빌립,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능력이 안티파스가 더 많다는 걸, 그 헤롯이 더 많다는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된 그 야망 때문에 이렇게 침례자 요한을 참수형으로 때리는, 참수형을 하는 이런 헤로디아, 그 악행, 그 잔인성, 내목성, 뭐예요? 그녀의
인격이 아주 더러운 거죠. 아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구약시대에 뭐라는 거예요. 대표적 악녀였던 누구? 이세벨. 이세벨이 그랬잖아요. 자기 남편보다도 막 더, 자기 남편을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조종한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개의 밥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적군이 쳐들어와갖고, 그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렇게 하고 이세벨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2층에서 떨어뜨려갖고 그냥 박살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치지 흘르고 개가 와서 핥았다고. 그게 구약시대 때 이미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에 대해서 그렇게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로. 헤로디아나 이세벨 같은 그런 악녀,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몽처럼, 이재몽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이 지금 8명이 됐잖아요, 벌써. 앞으로 이재몽 구속 안 하면 더 죽어요, 더 죽어. 더 죽는다고 더 많은 사람이 아마 10명 이상 넘어갈 거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려면 이재몽 빨리 구속해야 돼요. 문재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인들의 지나친 욕심과 야망은 때때로 뭐예요? 엄청난 비극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응? 구절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가져왔다. 11절에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그 소녀에게 주게 하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니라.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몸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고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뭐 차별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것은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지옥행을 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앗아간다. 응? 겸손한 성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해롭게 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감옥 보내고 안 되잖아요.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이 헤로디아라는 이 빌립의 아내였던 여자가 자기 동생의, 이복 동생의 부인과 정분이 나서 이혼을 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 거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양쪽 집이 다 파탄이 된 거고요. 양쪽 집이 다 이렇게 개차반이 된 거예요. 지금 범죄가 저질러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침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계획대로 감옥 속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목베임을 잘라서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겨서 헤로디아의 손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왕 헤롯의 그 말 한마디에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죠. 살로메. 그러니까 살로메 딸이 살로메는 헤롯의
딸이 아닙니다. 헤롯의 딸이 빌립의 딸이에요. 빌립의 딸. 그러니까 헤로디아하고 빌립하고 결혼해서 낳은 게 살로메니까. 그래서 결국은 살로메의 손에 넘겨져서 살로메는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갖다 준 거예요. 지금 넘겨진 거예요. 이렇게 자기 딸의 손에서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해코지를 했다는 거예요. 교부였던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하면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의 머리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계받아서 그의 혀를 비롯해서 뾰족한 바늘로 막 찔렀어요. 콕콕콕콕 혀를 막 찌르고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바늘로. 얼마나 악독한 여자예요. 막 화가 나니까 자기 딴에는 막 부하가 치고 되니까 분을 못 참아갖고 바늘로 막 찔렀다는 거예요. 혀도 찌르고 막 그냥 혀를 갖다가 막 끄집어내고 찌르고 막 머리도 찌르고 목도 찌르고 했겠죠. 목은 또 떨어졌으니까 안 찔렀겠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침례자 요한의 목에 대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목이 잘려서 침례 요한은 이제 순교를 당하고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감옥에 가서 목이 잘렸으니까 시체 목 밑에만 있겠죠.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이제 그 시체를 갖다가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가서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보고를 했어요. 이처럼 침례 요한의 육체는 비록 사악한 헤로디아에 의해 무참하게도 난도질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혀에 바늘로 찔림까지도 받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침례 요한만 그랬습니까? 아니라고요. 순교자 수데반도 있어요. 순교자 수데반은 최초의 집사 직분으로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도 수데반은 돌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져서 순교를 당하고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갔다. 누가? 수데반이.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침례자 요한이. 누가? 대언자들이.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오매 1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뭐를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뭐를 들었어요? 요한이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셨대요. 외딴 곳으로 빈들로
외딴 곳에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를 떠나신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순교 소식을 제자들로부터 듣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13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오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겸 당일 6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겸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역시나 금세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을 폭로 단지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 민주당의 플랜카드입니다. 인류를 향한 핵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데 1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조 6천억 원은 민주당이 삭감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 30번,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범죄 수사 특활비 특경비 587억 27년치, 민주당이 삭감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384억 40년치, 민주당이 삭감한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17년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당선되었습니다. 간첩들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기회, 새로운 변화로 청년들이 보수화되는 것을 막고 진보 민주개혁 세력의 역량상 우세를 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한미동맹 우선을 전면에 내걸고 반북 대결 정책을 추구할 것이니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을 조직적으로 공세 전개하라. 그리고 윤석열 놈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을 집요하게 압박 공세를 강화하라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지펴올리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전까지 약 178회에 달하는 윤석열 퇴진 탄핵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한 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1일 며칠 전 이재명은 민주노총을 찾아가 민주노총은 탄핵 사태 때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간첩들은 국회 진입에도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진보당과 연대하라. 정의당의 당 지도부를 장악하도록 밀어주라. 한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개헌 문건을 친위 쿠데타로 몰아 2018년 기무사령부를 해체하였습니다.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내란 음모는 전원 무혐의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내란몰이를 예행 연습해 두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군인들에게 모욕과 고초를, 간첩을 잡는 방첩사업 업무를 질적 저하를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정부 견제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계엄 전까지 22차례, 계엄 이후 22일 동안 7차례, 수사 방해를 위하여 검사에 대한 14차례, 언론 장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6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은 없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국무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간첩은 민주노총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흔들게 하라. 박근혜 년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라. 북한이 지시를 내린 구호는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이다. 입니다. 그 구호는 실제 사용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퇴진이 추모다.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호를 사용한 단체는 촛불행동입니다.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민주당 김민석의 친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확인한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의 마지막 지령입니다. 우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디서 얼마나 어떤 지령을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은 167일입니다. 29차례 탄핵 중 14건은 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제1차 검사 탄핵입니다. 헌정사상 첫 번째 검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날은 이재명의 백현동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해임 건의안 그리고 검사 안동안에 대한 탄핵 소추를 막불로 상정하여 가결시켰습니다. 검사 안동안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었고 직무정지 낸 기간은 251일입니다. 제2차 검사 탄핵, 검사 이문석,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이희동, 그리고 제1차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을 23년 11월 9일 발의하였고 철회하였습니다. 이중 검사 이정섭은 이재명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화 유용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제3차 검사 탄핵,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에 대하여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철회하였습니다. 그 철회 사유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검찰청법 위반으로 탄핵소추한다고 하여 황급히 철회한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등 168인 등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은 이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소한 탄핵소추안을 쓰는 성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023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하여 세 번째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동관은 20일 사이에 3번이나 탄핵 발의를 당하였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성의한 장난 같은 탄핵소추 발의와 철회, 재발의에 대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장들을 상대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했습니다. 결국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결되었고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 사유 대다수가 직무와 무관, 특정되지 않아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무정지 기간은 272일입니다. 제4차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2024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 발의되자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제4차 검사 탄핵 2024년 7월 2일 검사 박상용, 검사 강백신, 검사 엄희준, 검사 김영철에 대하여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습니다. 검사 강백신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엄희준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검사입니다. 검사 김영철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의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를 하고 벽에 대변을 발랐다. 이화영에 대하여
이 보이는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회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고 진술을 회유하였다. 이재명에 대한 대북 성공의 표적 수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탄핵소추 사유였습니다. 당연히 이화영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제5차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진숙은 2024년 7월 30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을 하였고 그 다음 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단 이틀 일하였는데 헌재는 4대4로 기각을 하였고 직무정지기간은 174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 고위지원 및 2급 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간첩행위를 감사하는 것을 표적감사라고 민주당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2일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검사 최재훈,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뒤 그 다음 날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 업무의 마비, 삼권 분리 원칙의 울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일당 독재의 파쇼행이 대하여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5일 검사 최재훈, 이창수, 조상원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해서도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조차 않았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모호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피청구인에 대하여 1차 탄핵을 발의하였고 그 사유 중 일부는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4시간이 넘게 기다렸으나 정족수가 미달되었고 민주당은 계속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 결국 이상민 장관은 사임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 정치인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설만 가지고 부족하자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한동훈에 대한 사살설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뉴스가 이제는 가짜인 것을 압니다. 결국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고 헌법재판관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대행에 대하여 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민주당 노정면 원내대변인은 2024년 12월 23일 국무위원 총 16명 중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니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2025년 2월 20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